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네, 그래서 소폭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의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우지수가 0.4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0.62%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0.4%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한 게 어디냐 이런 좀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던 것이 어제 지난 밤에 어떤 뉴욕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지금 걱정이 좀 컸었는데, 일단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이제 중국에서는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한 생산과 판매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경제 성장률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표들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한 4.5%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시장의 전망치요. 근데 실제 뜯어보니까 3.8% 정도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려감을 더했고요. 네. 또한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했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경기가 왜 안 좋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락다운입니다. 그래서 지역 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중국의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요 이제는 발표를 할 텐데, 오늘 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약이죠. 윤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징을 좀 본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에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면서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지난 정부와 좀 다른 것이 이제 공공 주도로 된다 그러면 보통은 도심 외곽 지역에서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네. 이번 정부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을 뭐 예상해 본다 그러면 도심 지역 안에, 왜냐하면 공약이었거든요. 도심 지역 안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런 어떤 공급 대책들이 이번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심에서 나올 땅은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고 봤을 때 뭐 역세권 용적률 500% 뭐 논란이 됐었지만은 이러한 현실화된 부분이 아마 또 발표에 담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는 통합심의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급 대책에서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 계속적으로 환경 평가라든지 지역에서 평가들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통합심의로 해서 5년 걸릴 걸 한 3년 만에 심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도 이번에 통합심의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또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주택 공급 계획에 이런 내용 반지하 폭우 피해 대책도 아마 담길 것으로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아마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 피해 개보수 지원 정책도 이번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재건축 얘기도 분명히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에 다 담겼긴 내용이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재초안을 이제 건드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도를 있게,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행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 기준이 됩니다. 현재가.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1억 원으로 늘려주는 거거든요. 면제 네. 기준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초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초안 부분도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독특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층간소음 잡는다는 건데 바닥을 9cm 더 높이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 5% 주는 거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공공 주도가 아니라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는 주택 시장이 움직인다는 게 아마 이번 대책의 큰 기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네. 서울 일부 지역에 좀 국한이 됐습니다. 네. 집중이 됐는데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어요? 일단 이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폭우 대책으로 인해서 반지하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일단 단기 대책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제 시에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제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조금 확대하겠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신 저소득 가구가 바로 주거급여를 받거든요. 네. 이 대상을 좀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라든지 저리대출 대상 및 한도액을 좀 확대해 주는 거.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요. 먼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입주권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단기 대책으로 이제 나왔고요. 네. 장기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향해서 향후 한 20년간 23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것이겠죠. 네. 봤을 때 이게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42년까지 연한 30년에 다 되는 공공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강북도 있고 강서도 있고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연한 30년이 되는 공공단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밀집지는 공공 재개발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담기면서 네. 단기와 장기 대책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반지하는 이제 서울시의 계획처럼 이제 없어질 가능성. 이게 장기 대책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속하게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빠르게 이행되는 것도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책을 내놨던 게 당장 이제는 이분들이 이주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뭐 아동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가구가 포함된 가구 자체는 공공임대로 바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단기 대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아마 서울시는 처리할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반지하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 잡혔습니다. 네. 이거를 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책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아마 이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광복절 3연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경제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그럼 경제계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미 형기는 다 마친 상태였고요. 7월 달로. 그다음에 남아있던 게 사실 5년간의 취업 제한이었거든요. 근데 취업 제한도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풀렸죠.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는 등기 이사로 못 올리다가 이름을 이번에 이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 일선에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어떻게 되겠느냐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에 발표한 450조 원 투자 이게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8만 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용 측면에서도 아마 삼성전자가 먼저 고용을 풀어주면요 다른 대기업 다 쫓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 쪽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8만 명 더 추가해서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도 신속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개발 속도, 아니면 투자 속도가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보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기업에서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는 기업 총수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대규모 M&A 이 부분이 과거에 이제 하만전자 인수했을 때 빼고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만전자를 인수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되셨는데 다시 이제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M&A 어떤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뭐 이종 부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신동비 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긍정적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네. 과거와 다른 게 사실 과거에는 기업 총수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라 그러면 네.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사실 전문 경영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기업 총수가 뭐 사면 복권됐다고 해서 주식이 바로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업 총수로 인해서 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규모 M&A 투자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주주가치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경제적 효과의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도 하는데 빌 게이츠 이사장이 SK 최태원 회장과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와 SK 이노베이션이 네.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하고 있는 이런 테라파워에다가 3천억 정도의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단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SMR이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뜨거운 어떤 소재가 됐는데 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S는 당연히 스몰일 거고요. 네. M은 이제는 과거에는 미들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소형, 중형 원자로 이랬다가 요즘에 이제 모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는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합니다. 네. 이게 이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모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을 완전히 깬 거죠. 원전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이런 SMR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과 이제는 삼성 최태원 회장, SK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글로벌 쪽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만 있겠고요.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테라파워라는 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네. 이사장이 하고 있는 이제 테라파워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8년도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세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주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미국 중앙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기도 해요. 그만큼 네. 사실 차세대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3천억 규모로 이제는 투자에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뜨겁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과연 만나겠느냐 두 분이. 네. 근데 과거에 그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 왔을 때 이종부 회장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최태원 회장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오늘 오후쯤 아마 따로 만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왜 이걸 점치고 있냐면 네. 방한한 시즌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기가 딱 지금 만나려고 하는 발표한 시기에 동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아마 SMR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세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만난다 이런 소식은 예, 없죠. 그런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방한을 했는데 딱 그 직전에 이렇게 투자 계획, 그다음에 거의 한 3천억 규모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동시에 발표했다는 것 봤을 때 이제 분위기 조성, 만날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거의 만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는 최태원 회장도 만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내 은행들 거쳐서 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또 있었는데 총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예상한 금액은 7조 원이었는데 이걸 좀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7조 원 정도 불법적으로 이제는 해외로 송금됐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규모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규모거든요. 이게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은행들의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규모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8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는 불어났다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 업체도 한 44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그걸 취급했던 은행들이 근데 65곳으로 더 늘어났고요. 이게 개요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보시면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가장 큰 규모거든요. 사실 우리은행이 1조 6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신한은행 쪽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는 이상 외화 송금이라고 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외화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신한은행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외화가 이렇게 크게 갑자기 빠져나왔던 거죠. 근데 이걸 금감원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금감원도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은행들한테 자체 조사를 시켰더니 은행들이 또 자체 조사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여기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불법적으로 이제 큰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추적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한 8조 5천억 정도가 됐고 그러한 주요 원인은 아마 가상화폐의 어떤 추적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본에서 삽니다. 그럼 그거를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통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암호화폐 이제 계좌 같은 거를 이제는 코드를 한국 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이걸 팝니다. 코인을. 그러면 이제는 금액이 생기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그 얻었던 이득을 다시 한번 또 일본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으로 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이제는 송금을 했는데 보통 그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무역업체의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원진의 개인 통장 이런 쪽에서 이제 외화를 송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듯이 이제는 국내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는 이익을 났던 것을 개인 및 법인들이 이제 통장으로 받게 되고 네. 그 개인 통장으로 받았던 것을 이제 무역 법인을 통해서 이제 외화 한마디로 이제 해외 쪽 법인으로 이제 송금을 한 이런 어떤 자금 흐름도가 나와서 금감원이 이제는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마 이 규모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 중심으로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아마 대표적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자금이다, 비자금이다, 아니면은 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근데 거의 지금 금감원 쪽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수익 이익 자금이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네. 뭐 누가 샀고 어떻게 팔았고 흐름도 좀 파악이 됐나요?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는 금감원이 추적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그러니까 법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 이런 부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갔던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추적이 가능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3명 정도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 자 가상화폐에 있었던 이 코드, 이 주인이 누구 거냐는 것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금감원에 아니라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감원장이 정말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씨감자까지 먹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외출, 그러니까 외환 송금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두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씨감자까지 먹어버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어제가 말복이어서 이제 대형마트 치킨을 사러 이제 소비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마트 치킨 찾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 2010년 통큰 치킨 그 논란 있었을 때랑 좀 여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당까지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 침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고물가 상태로 놓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저렴한 이제 치킨을 찾게 되고 여기서 마트 치킨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타겟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배달 위주인 거고 대형마트는 포장 위주다 보니까 이 타겟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제 치킨마트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아마 이 문제는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